오늘 우리 창원대학의 도전과 창조라는 그런 과목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30 여러분 세대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좀 이제 9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혹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라떼라든가 뭐 나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게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꼰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는 이런 걸로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살아온 경험과 경륜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도전과 창조 여기에 많은 참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에 함께한 보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광고를 좀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여기 저 QR 코드 있죠? 요거 한번 좀 이렇게 멀리서도 잡히니까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유튜브에 경남 이주영 TV,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 말로 좋아요, 댓글, 구독, 또 알림 이렇게 해서 조댓구아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의 제목은 여러분들은 도전과 창조잖아요. 제가 살아온 내력은 이렇게 보면 변화와 도전입니다. 저도 도전을 인생의 어떤 주요한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삼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또 그 중에서도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체인지. 그리고 도전은 챌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컨피던스. 이 컨피던스는 자신이에요. 자신감. 그 이제 3C 정신으로 살자.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그 일생인데 거기에 이제 비전을 좀 덧붙였습니다. 비전, 앞으로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 그걸 가져야 되지 않냐. 거기 이제 변화와 도전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이제 미래형 초인류의 리더십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초인류 리더십을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유망주들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 제목이 변화와 도전. 그거는 이제 제가 살아온 내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 그건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꿈꾸느냐, 생각하느냐, 이게 비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초인류,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초인류 리더들이 다 되어야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은 어때야 되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고전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한테 참 이 시사하는 바가 컸던 이 얘기거리가 이거예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라. 이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 원정을 이렇게 해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제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고르디움이라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가니까 저런 매듭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차를 매달아 놓고는 요거 푸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뭐 나이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매듭을 풀라고 손으로 뭐 이렇게 잡아당겨 보고 밀어보고 해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저걸 다 보다 한참 들여다보고 고민하다가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내리쳐서 그걸 풀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한다든지 대담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거 생각지도 못한 그걸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죠. 감동을 준 거죠. 이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주위에서 비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까지 거 누구든 못하냐? 아니 뭐 배 타고 가가지고 발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콜럼버스가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들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저 신대륙 쪽으로 갈 때는 저게 인도로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저렇게 가면 인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제 인도인 줄 알고 갔던 거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 거죠.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으면 그 중앙 아메리카에 이제 여러 섬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섬에 도달했는데 그걸 비판하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달걀을 이 테이블 위에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나와서 세워 보세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아무리 세워봐도 안 세워져. 이렇게 다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콜럼버스가 갖고 와, 내가 할게. 그러면서 달걀을 딱 들고 와서 밑을 살살 이렇게 딱 쳐버리고 딱 세우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 그걸 누가 못해?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다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대륙 발견도 똑같은 거다.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이걸 이제 얘기할 때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감명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도전과 창조의 창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도덕 재무장 운동을 좀 했어요. 도덕 재무장 운동, MRA라고 그래요. Moral Rearmament, Moral 도덕 재아머먼트 무장. 이게 이제 세계적인 운동이었어요. 이 1938년에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참혹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고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제창했던 운동인데, 이건 이제 4대 정신 해가지고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무사. 무사는 이제 unselfishness, 그리고 절대 사랑. 이렇게 이제 4가지 도덕 표준을 내세우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한국 본부에 가서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다녔던 경기고등학교에 이 MRA 반이, 특별활동 반이 없었어요. 그거를 그해 봄방학 때 제가 MRA 연수를 받고, 그게 뭐냐면 뭔가 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MRA 반 좀 만들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한 80여 명. 예. 그 당시에 80여 명 모이면은 특별활동 부서로서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뭐 스카우트도 있고 뭐 향토반 무슨 JRC 청소년 적십자 뭐 이런 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MRA 반을 창설한 거예요. 창설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서울 시내 MRA 운동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한번 다 모여서 한번 좀 대회를 열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결의, 정신 이런 거 한번 내세워 보자. 이렇게 하고 이 만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도덕 재무장 대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장충체육관이었어요. 장충체육관에 10,000명의 학생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준비위원장하고 또 대회장을 맡아서 저 대회를 치르고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또 우리나라 대통령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학부모 선생님 우리 동료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의 결의를 담은 메시지 이런 걸 이제 다 발표하면서 유엔 사무총장한테는 우편으로 보내고 대통령한테는 직접 들고 갔어요. 청와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결의를 이렇게 담아서 대통령께 전하러 왔다. 겁 없이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바쁘니까 놓고 가면 꼭 보시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놓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MRA 메시지에 회신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보도됐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도덕재무장 운동의 불빛이 오늘에서는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그 힘과 바탕이 그대로 성장해서 장차 여러분이 이 나라의 중추가 됐을 때는 이 불빛이 거창한 횃불을 이루어서 전 국민의 가슴속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뉴스가 극장에 가면 그 당시 대한뉴스라고 있었는데 그런 데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활동도 이제 제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C 정신, 체인지, 챌린지, 컨피던스 이걸 이제 우리 도덕 재무장 운동을 통해서 이 제 몸속에 체화된 거예요. 그 도덕 재무장 운동은 뭐라고 그랬냐면 창시자인 프랭크 북맨 박사라고 이 목사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목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성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이 해답의 근본이다. 이 자기 인간성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 경제도 변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답의 결과다. 사회도 이렇게 이제 나라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실천을 해야지 하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MRA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고3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두 데모 감행을 했다. 그리고 경기고생이 음독 중태에 빠져 있다. 데모 저지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죠. 그 옆에는 또 서울법대 사회법 학회 이렇게 있죠. 그 옆에 학원 무질서 방치 않겠다. 박정희 대통령 정상화 특별명령, 이 위수령이라는
이런 거 발동을. 이 학창 시절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 고3 때 1969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추진을 한 거예요. 이제 대통령 두 번째 당선되고 나서 세 번째 또 하겠다고 개헌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안 돼. 두 번 하고 정권 다시 바꿔 가도록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데모에 나서는데 제가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법학회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학회에 들어가서 응달진 현실탐사, 광부실태 등 10여 개 보고서를 낸 실적. 이제 이런 그 노동자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암울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바꾸고 가야 된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 2학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계속 교련 반대서부터 그 당시는 이제 학교에 이 군사 교육 과목이 있었어요. 필수 과목으로. 이거를 한 700시간인가 4년 동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학원을 병영화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계속 투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1971년 제가 대학 2학년 10월 15일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위수령이라는 걸 발동하면서 대학에 이제 군인들을 진주시키고 이 학회 이런 거 이제 좀 시위 주동하는 학회들, 이 사회법 학회도 그때 해산당했어요. 그런 활동들을 제가 이제 했었다 하는 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 당시 이제 기사들 제목들이 그래요. 이 6.3 사태라는 게 이제 한일 협정 체결하는데 반대해가지고 대학가에서 반대가 이제 반대 시위가 심해서 계엄령이 발동됐던 이후에 가장 강경한 조치다. 뭐 이래가지고 교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전원 입영을 시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대학생이면 이제 신체 검사나 입영이 연기가 되는데 연기가 안 되고 막 그때 신체 검사 강제로 막 받고 그랬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대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흘러갔어요. 그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법대를 들어와서 법관을 하려고 그랬으니 사법고시를 이제 좀 제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그때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갔다가 또 연기해서 시험 보고 그러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한 일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 구속영장 발부하는 당직 판사가 됐을 때 제 부장 판사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 저는 이제 배석 판사고 배석 판사 둘을 두고 있죠. 이제 부장 판사가 그 선배 부장 판사가 저한테 무슨 정치적인 사건인데 검찰 공안부장이 와서 청탁하고 꼭 영장 발부해달라. 그 당시 이제 그 부탁하러 왔던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양산서 국회의장 이렇게 이제 하셨던 그분이 당시에 이제 서울 동부 지검의 이제 공안부장 검사였는데 당직 판사인 저한테 와서 꼭 발부해 달라고. 또 한쪽에서는 그 피고인이 법원에서 봉사를 많이 한 조정위원회 회장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선처해 주면 좋겠다. 영장 기각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다른 부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선배 판사가 하는 말씀이, 이 판사, 영장은 기록 생긴 꼴대로 판단해서 발부든 기각이든 결정을 하는 거야. 기록이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여기저기서 청탁하고 부탁하고 뭐 이런데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올라가자 이제 대법원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 이제 1년 유학 파견을 해서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의 법관 제도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다르니까 많이 부럽더라고요. 영국이나 미국은 이런 법조 교육을 받고도 판사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검사든지 변호사든지 뭐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해야 거기서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또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법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이 한번 되면 평생 그냥 법관으로, 중간에 법관 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돈 벌라고 정관예우 바라보고 돈 벌라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도 뭐 20대부터 판사가 되긴 했지만 이거는 안 맞는 거다. 남의 어려운 인생사 이거를 재단을 옳고 그름을 하면서 어떻게 아주 새파란 그런 인생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거 바꿔야지 했는데 참 어려웠거든.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010년도에 국회 안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었어요. 법원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변호사도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특위 이렇게 구성하면 거기 입법권 잘 안 줘요. 그 사법개혁특위 하면 그 입법권은 본래 법제사법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그때는 사법개혁특위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그런 걸 만들면서 거기 입법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있는 법안들 다 갖고 오고 새로 개혁할 법안들 새로 낼 건 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제가 그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꿨어요. 검사든 변호사든 10년은 밖에서 경험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게 이제 시행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면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대법관을 보좌해서 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들 연구해가지고 그 대법관한테 재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하는 게 재판 연구관이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특허 재판을 연구관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김영란법 아시죠? 김영란 판사가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이 특허 재판 연구관을 같이 했어요. 그 두 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특허 재판 사건들을 이제 관장을 하는데 둘이서 이제 의논해가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죠. 이제
그랬던 그분이 나중에 대법관도 되고 나중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도 돼가지고 우리한테 유명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 했던 분하고 제가 같이 하면서 이거 특허 심판제도 이거 개혁하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심, 2심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특허 심판원이었어요. 행정부에서 한 거야. 특허청 안에 있는 거기서. 그리고 법원에 오는 거는 대법원에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이게 사실 심리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방했던 일본도 이미 사실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거치는 거예요. 1심은 행정부의 특허청 심판원에서 하더라도 2심부터는 법원에 와서 제대로 공방을 하면서 변론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는 데서 진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개혁을 하자 했는데 그 개혁이 통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법원에 보면 고등법원급의 특허 법원이라는 게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개혁 앞장서 가지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기술 판사 두자, 기술 잘하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이제 기술 판사 두자고 이제 이 특허 변리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 주장을 했는데 우리 헌법상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술 잘 아는 특허청 출신 뭐 이런 분들을 특허 심리관이다 해가지고 법원에 고정 배치하자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서 이제 만든 제도가 특허 심판 제도 개혁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앞장서서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 창원도 바로 이제 이런 기술 이런 거를 추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이 도전과 창조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 발명을 해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우리 창원에 잘 도입하면 앞으로 우리 창원이 발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판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판결 이렇게 얘기 꼽으라고 그러면 이 김보은 양 집행유예 선고했던 판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남자친구하고 이 김보은 양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 사건이에요. 의부를 살해했다. 그 이제 1심에서는 그 남자친구와 김진관 피고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징역 7년 선고받고 이 김보은 양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 그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1심은 충주에서 했어요. 그 살해된 의붓 아버지가 검찰청 충주지청의 3과장이었어요. 서기관. 근데 이제 그 김보은 양 어머니가 김보은 양이 6살 때 개가를 한 거예요. 새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당시 대학에 무용과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김진관 피고인은 체육과 2학년 학생이고 이 둘이 사귀게 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냐, 이거는 안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둘이가 밤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저렇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응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벌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죄다 이거예요. 정당방위, 긴급비난, 정당행위 뭐 이런 형법상의 이론을 다 동원해가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고민하면서 무죄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유죄는 유죄로 돼 김보은 양은 석방시켜주자. 그래서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붙여서 바로 석방 판결을 그때 내렸던, 그래야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방지 특별법 이런 게 이제 생겨나고 해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가혹한 좀 그런 벌을 가하도록 하자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계기였다. 이런 게 이 고등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김진관 피고인이 나는 보은이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이렇게 항변했어요. 또 김보은 양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된 후에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다. 그리고 밤마다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진관이가 이제 하면서 제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진관이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왔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법복을 벗어 던지고 정치로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이 이제 변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창원 성산구 창원 을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둥지를 틀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거기다 낸 거예요. 창원법원 앞에. 저는 창원법원에 근무를 안 했어요. 서울서 근무하고 또 부산지법 부장판사하고 그랬는데 창원에 와서 변호사 사무실 내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 아니 변호사 개업하려면 서울이나 부산서 해야지. 창원에 근무도 안 했고 거기는 경제 규모도 적어서 변호사 수입료도 별로 많지 않은데 왜 거기 가서 개업하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치를 하기. 제 고향이 이제 마산 하포구 지금 거기 완월동에서 태어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 이제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이 성산구에 창원법원 거기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도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도전했던 상대는 황낙주 당시 국회의장, 육선 지역구 육선 국회의원. 그 이제 7선째 도전하는 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붙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3등 했어요. 그때 3등 했는데 16.7%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셈치고는 득표를 많이 했다. 이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앞으로는 좀 유망할 수 있겠다. 졌지만 그 득표에서는 졌지만 선거는 승리한 사람이 이주영이다. 뭐 이런 평가를 제가 이제 언론으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게 이제 당이 제가 앞에는 신한국당이 아니고 통합민주당이었는데 신한국당하고 통합민주당하고 이게 합당이 돼가지고 이제 97년도에 한나라당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황낙주 저 뭐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황낙주 의장님이
이제 지역구 8선째 도전하시는데 포기하면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저하고 앞에 붙었던 상대였는데 저놈은 그래도 괜찮은 놈이다. 그래가지고 저를 밀어주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초선 당선이 돼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으로는 제가 이제 국회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 당시 야당이다 보니까 이게 막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것들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동아일보 기사 정현준 게이트를 하면서 이주영 의원은 작심한 듯 하면서 시중에 파다하게 유포된 얘기를 하겠다. 이제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 나와 있는 KKK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막 최고 실세라고 하는 분들 이름을 막 읊은 거예요. 권노갑 최고위원, 김옥도, 김홍일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장남.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막 거론을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뭐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요 제가 이 들고 있는 게 요게 요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로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여실세 등 정계 10명 확인했다고 한 기사, 요걸 제가 딱 들고 그 검찰총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현준 사설펀드에 가입한 게 맞냐, 이 사람들 대라. 이게 이제 실명이 언급됐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 그때 뭐 신문마다 도배가 되지. 난리가 났. 요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용호 게이트라는 게 또 이제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 이게 이제 하도 게이트 저격수 노릇을 하니까 이 조폭들한테서 협박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정형근 의원 저하고 두 사람한테 협박 편지가 왔는데 너희들 주변에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고 너희들 가족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위치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이제 이 게이트 이런 거 막 저격하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협박 편지도 받고, 그게 이제 이 이용호 게이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호 게이트가 저한테 서울지검 그 국정감사 일주일 앞두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1년 전에 서울지검 특수부에 체포돼 간 이용호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그냥 석방돼 나왔는데 이거 좀 수상하다. 이게 이제 제보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지방검찰청에 그거 자료 내놔라. 내용을 보자.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주고, 당일에도 10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줘. 그 오후 6시에 저한테 막 엄청나게 그냥 막 떠나가라고 저한테 야단 맞고 갖고 왔는데, 이용호가 1년 전에 한 180여억 원 업무상 횡령 해가지고 비자금 조성하고 또 탈세 뭐 한 30여억 원 했는데, 이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고 이런 혐의 사실 다 인정이 되지만 이런 정상들 참작해서 내사 종결함, 결론이 내사 종결함,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인 거지. 이러니까 이제 못 내놓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제가 이제 뭐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찰해라. 그 당시 수사 라인, 그 당시 검사장, 또 차장 검사,
특수부 부장검사, 제가 뭐 이름도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감찰 조사받고 전부 다 물러갔어요. 거기다가 이 검찰총장 동생까지 이용호 회사를 다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사람 붙들고 로비하려고 동생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서 월급 준 거지. 그것까지 제가 다 알아내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총수인데.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총장까지 물러나게 만들었던 이런 이제 그 저격수 노릇을 제가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경찰총경이었어요. 당시 현직 총경이었어. 그 당시에는 서울 경찰청 본청의 특수수사과장, 청와대 주변을 수사하도록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가 돼 돈을 많이 받아 먹었어. 그런데 그 받아 먹은 사람 중에 대통령 셋째 아들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현직 경찰총경이. 그래 이제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체포조를 급파했죠. 이제 인도네시아로 도망갔다 해서 거기 가서 조사하고, 싱가포르 도망갔다 조사하고, 미국행 비행기 타고 있는 사실까지 알아가지고 다 발표했는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빼돌린 거지. 그래서 LA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셋째 아들하고 이 도망간 총경하고 만나서 골프 쳤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것도 조사하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LAPD라고, LA 폴리스 디파트먼트를 이제 LAPD라고 하는데, LA 경찰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 수 있냐, 그걸 다 방법을 해서 인터폴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미 사법 공조 조약을 통해서 협조,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요청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법무부 검사 불러다가 이거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미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공원에서 체포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로 송환해서 이분이 징역 5년 살았는데, 그런 것까지 그 당시에 막 하니까 이주영 뭐 대단한 저격수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랬었고요. 요거는 이제 대북 비밀 송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우리 쪽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북쪽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랬나, 그때 이제 거기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됐나? 그 이제 현대가 대북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 현대상선, 또 현대전자 이런 데서 돈을 마련했는데, 그게 나중에 특검이 마련돼 가지고 특검에서 다 수사를 다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현대전자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여기 이주영 의원이라고 돼 있지. 이주영 의원. 요거 현대전자가 영국 공장을 매각해 가지고 1억 불을 현대건설 이 유령 회사인 알카파지라는 두바이에 있는 유령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걸로 했는데, 6월 달에 빌려주고 12월 달에 대손 처리해서 못 갚는 걸로 그렇게 처리한 그 회계 보고서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북으로 넘어간 돈이구나, 증발해 버렸으니까 그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북 비밀 송금이 그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거
제가 여기서 이걸 발견해내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격수인 것이 대통령 선거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사람 사진에 이게 잘 안 되네. 김문수 의원, 원희룡 의원, 이주영 의원, 홍준표 의원, 이 4명 당시에 대표적인 저격수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 대선 앞두고 이해창 노무현 대선 앞두고 올라와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일가 재산 비리 이거를 이제 막 공격을 해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래 고발도 당하고, 그 이제 고발 당해서 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제가 이거 혐의가 없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 안 하면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지, 정치 생명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때 이제 홍준표는 그냥 적당히 해서 도망가 버리고 원희룡은 그때 뭐 저쪽에서 고발을 안 했더라고, 민주당 쪽에서. 그 이제 김문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다시 막 조사를 세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언론이 도배를 했어요. 요 제목이 보십시오. 노 대통령 재산 의혹 해명, 노 대통령 재산 의혹 해명. 이게 막 시리즈로 엄청나게 도배를 할 정도가 돼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실에 직접 나타나서 이제 더 밝히고 싶겠지만 이 정도서 멈추자, 제발 좀 그만하자, 나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이렇게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격수 초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선 이렇게 딱 공천은 받고 갔는데 제가 낙선한 거예요. 창원 요 성산구에서. 앞에 초선 당선될 때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하고 해서 제가 이겼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또 그 권영길 대표하고 또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탄핵 역풍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뭐 하고 이래가지고 역풍이 불고 막 이런 바람에 제가 낙선했어요. 낙선해 있다가 이제 마산, 제가 태어났던 마산 이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궐선거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래도 뭐 나는 여기 창원서 뭐 다음에 또 한 판 붙으면 되지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 다 오라는 거예요. 고향에 네가 와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갔더니, 그때는 이제 나가면 이제 다시 창원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정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내가 공천 받으면 잘 되는 거고, 공천 못 받거나 뭐 낙선하면 이제 정치 그만두는 거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갔는데 공천도 되고 당선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마산서 그 이후에 4선을 더 보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합 5선을 하게 됐는데, 재선에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를 정책위 의장을 딱 시켜요. 당에서 그래도 당 3역이잖아요.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 정책위 의장으로 제가 이제 대선, 그때 2007년 대선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분들, 홍준표도 그때 나오고 이런 분들이, 원희룡도 나왔네요. 나왔는데 이 당원들 앞에서 정책 토론을 하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첫 시도예요. 그전에는 대선 후보들 토론하면 그냥 방송 스튜디오에서 하고 말았거든. 스튜디오에서 그냥 뭐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뭐 한 정도였는데, 미국처럼 청중을 두고 하자. 그 당시 이제 이 대선 선거법이 이 시점에서는 당원 외에는 이제
일반인이 들어오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원들만 들어와서 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 이제 실현이 됐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광주, 부산, 대전, 서울 이 4차례 정책 토론을 제가 열었는데 엄청나게 흥행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747 또 한반도 대운하,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 뭐냐면 747은 7% 경제 성장에 4만 불 국민 1인당 소득, 또 7대 경제 강국, 이게 이제 747 대형 비행기 띄우는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거지.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겠다. 그 다음에 한반도 대운하를 만든다. 이런 게 막 센세이셔널한 이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을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질서는 바로 세우고, 이게 이제 줄푸세 이런 걸로 정책 대결을 해서 흥행 성공으로 그때 이명박 경제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당선이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 또 그다음 본선에 정책 상황실장 하면서 만들었던 공약집이 인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 정책 공약집 만든 걸로는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걸 만들어서 흥행에 대성공을 하고, 이거는 일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뒤에 이제 삼선 의원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2007년 대선 당시에 정책위 의장하면서 어느 캠프에도 가다만한 이제 그 대선 경선 관리하는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중도파라고 그랬거든. 친박 아니고 친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정책위 의장에 출마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비주류가 당선된 거지. 그 당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니까 친이가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도파로 이제 해가지고 비주류 손들어준 여당 해서 제가 이제 원내 대표가 정책위 의장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 5월인데 2012년 4월 총선, 2012년 12월 대선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정책 사령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이제부터 당이 주도한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책도 이 총선이나 대선에 이렇게 좀 영향이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당이 주도해서 다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준 거예요. 당 정강 정책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브랜드 정책이 감세 정책인데 그 중단 선언하고 경제 민주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렇게 모시면서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으로 모시자. 그 경제 민주화의 화신이다. 이게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청년 정책, 무상 보육 확대, 누리과정. 이제 아이들은 이 보육하는 거는 다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상 보육.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하는데 우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은 다 없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 이게 이제 빈부격차에 따르는 이제 그런 사각지대 이런 게 이제 없어야 되겠다 한 이런 거를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4월 총선을 딱 치렀는데 이 제목 한번 보세요. 새누리도 논란 과반. 그때 이제 우리는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바꿨으니까 홍준표 당대표에서 바꾼 거였거든. 홍준표 당대표로 가면 80석이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120석은 할 거다. 그런데 152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실에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의장님이 정책을 잘해가지고 우리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선거의 여왕께서 붕대 감고 다니시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데 국민들이 감동해서 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정책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대선도 좀 책임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해 12월에 대선이 이제 있게 됐는데 이주영 대선 기획단장, 저는 친박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대통령 당 후보가 박근혜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기획단장은 중도의 이주영이 맡아라. 그 밑에 김종인 씨는 그 밑에 있잖아요. 행복추진위원장, 또 안대희는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대선을 제가 이제 기획하고 전략 세우고 뭐 조직하고 정책 수립하고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선 간신히 이겼지. 저는 막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딱 대선을 이기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저한테 원내대표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친박에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또 친박이 아니네. 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랬더니 친박이 돼버리더라고. 최경환 의원이 돼버리고 제가 졌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주영 의원은 당의 비전 세우는 여의도 연구소 소장 맡겨야 된다. 그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이 돼 가지고 저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느닷없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장관이 약간 이제 뭐 사고에 조금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관을 교체하는데 제가 이제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3월 6일에 취임했는데 한 달 열흘 만인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4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때 나올 때까지 127일간을 그 진도 팽목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신문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조선일보의 그 당시 논설 주간 이런 분은 저를 유임해야 되는 그 책임자네요. 그 큰 사고에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일어난 큰 대형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빨리 물러난. 저는 이제 사표 바로 냈죠. 그랬더니 우선 수습본부장을 좀 하고 수습한 뒤에 책임 문제는 그때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막 유임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월호 장관이 등 돌렸던 유족들 마음을 열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됐던 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국회로 와가지고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당시 국회 안에 개헌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됐어요. 그 개헌을 한번 해보자. 국회의장서부터 이제 개헌하자고 막 그래 나서가지고 개헌하면 이주영이다. 그 제가 이제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이 됐어요. 그래 뭐 개헌 문제는 제가 앞에 3선 의원이 되면서 2008년도부터 개헌 세미나라는 것을 주도하면서 그때 저하고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뒤에 이제 총리한 이낙연, 또 지금 민주당 5선 의원 하고 있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개헌 연구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책도 2권 냈어요. 한 2,000페이지 되는. 그렇게 이제 워낙 개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헌하면 이주영이다 해가지고 개헌특위위원장도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러나 개헌 성사는 되지는 않았어요. 전국을 돌면서 국민 대토론회도 열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당 대표도 출마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친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당 대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가 이제 국회 부의장 나서겠다 하니까 또 지금 부의장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둘이 치열한 득표전을 벌여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됐죠. 국회 부의장 당내 경선에. 그랬더니 이 당시에 이제 이 경남인인데 당내 경선에 뭐 앞에 원내대표, 당대표 뭐 다 이 친박 아니라고 다 깨지고 그러다가 이 이제 국회 부의장은 됐다. 6전 7기 이게 오뚜기 별명. 그리고 아구아재는 제가 마산 그 보궐선거 나갈 때 캐치프레이즈가 마산 경제를 확 살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인데 저는 그냥 발상의 전환으로 마산을 상징하는 아구찜, 아구에다가 아재, 친근한 아재, 나 아재다. 그래가지고 아구아재 이주영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게 아주 적중했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천 받고 막 그래 할 때 그 별명 그대로 이제 이런 게 회자되고 했던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 부의장이면서 국회 부의장 되면 보통 상임위원회 활동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잘 안 가는 이제 그래가지고 막 부족한 의원 채우기 어려운 이런데 이제 국방위 이런데 제가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하면서 제가 또 막 완전히 이 저격수야, 중진 저격수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이 국방 정책이 너무 북한 위주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들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i vis pacem para bellum. 이게 이제 로마 고대 로마 시대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가 이 전략서에 써놓은 이 격언이 평화를 원하면은 진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서 뒷배경이 단단한 걸 보여야 겁을 먹고 함부로 침략 못하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이게 Si vis pacem para bellum 이 라틴어로 이렇게 하는 이거를 막 제가 막 줄기차게 장관한테 외치는 거예요. 뭐 끄떡하면 평화 그것만 얘기하는데 평화만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평화 안 지켜진다. 우리가 무장을 단단히 하고 너희들 여차하면 이걸로 응징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런 걸 보여야 이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엄청 그냥 장관 그 당시에 정경두 장관 저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저 고향 후배인데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조국 장관을 참 임명을 안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뒤에 나오는 게 너무 나빠. 위선자인 거예요. 밖으로는 뭐 아주 최고의 개혁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근데 뒤로는 자기가 더 많이 부패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무 권력자 위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은 권력자를 응징할 수 있는 검찰이 되자 하는 게 검찰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를 옹호하려는 그런 검찰 개혁을 얘기하니까 이건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기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 머리 깎았어요. 삭발. 그 이제 그 뒤에 삭발을 한 채로 이 우리 경남 도민 권리대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외치는 거예요. 투쟁을 뭐 엄청 세게 했어요. 나는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정 활동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거 보면 제 인생이 이게 변화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하고 MRA 운동, 그 다음에 MRA 반 만들고 고등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학 들어가서도 삼성계엄 반대, 또 민주화 이제 투쟁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또 법관의 길로 법관 갔다가 또 정치가의 길로 또 변신하고 정치가로 이렇게 갈 때에는 제가 그랬어요. 판사도 사람들은 막 다 선망의 눈으로 바라봐. 판사가 얼마나 지순한 그런 직업이냐. 그런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어진 사건만 처리해야 돼. 너무 소극적이야, 인생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인생을 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던지고 정치로 뛰어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개혁이 하고 싶으면 내가 사법제도 개혁, 법관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정치가가 돼가지고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하니까 법관 인생 경험 거친 뒤에 임명하도록 바꿔놨지 않냐. 이런 거였어요. 이런 이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저도 이제 정리할 그런 시간이 이제 온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마지막으로 그럼 할 일이 뭔가 이러면서 이제 그 고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청년들이 계속 자꾸 순유출이 많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지금 2020년 작년 17,000명이죠. 2021년 되니까 이게 19,000명 가까이, 18,900 몇십 명. 엄청나게 자꾸 늘어가. 이 청년들이 여기서 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딴 데로 가야 된다. 부산,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인천 뭐 이게 이제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남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합계 출산율 이거는 뭐 전국 공통 현상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경남의 인구도 자꾸 줄어갈 거다. 그 감사원에서 낸 통계 자료 이렇게 이제 전망을 보면 2047년에 한 250만 정도로, 지금 340만인데 거의 100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추이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인당 개인 소득이 2019년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경남이 어디냐면 12등, 요 경남이 요 12등 보이시죠? 12등 요 위에 여기 자존심 안 상하세요? 나도 경남 사람인데 경남이 그 한때는 그래도 5위 안에 다 들었어요. 경남이 제조업이 잘 되고 제조업의 여기 첨단 기지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통계만 봐도 2010년에 5위였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12위까지 이렇게 추락합니다. 그래 이제 경남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담대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좀 비범한 목표 세우고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진해 신앙이에요. 진해 신앙.
예. 그리고 요거는 부산항신항, 부산신항이라고 이렇게 이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진해 땅에 요게 이제 경계가 이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부산이 일부 있고 이쪽에 진해 땅이 많은데 부산항만공사가 이거 운영하면서 거의 부산 위주예요. 경남은 여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해 신항 이것도 계획 세우는데 보니까 이 운영을 부산항만공사가 그대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격분해 가지고 경남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진해 신항 21개 컨테이너 선석 새로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경남항만공사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 경남이 다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 여기서 항만 전문 운영하는 요원도 다 양성하고 여기서 다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물류 이런 산업도 다 이 경남으로 연계되게 하고 저쪽은 부산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 좋은 사례가 있어요. 태평양 미국 서부에 이렇게 보면 산페드로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LA 항하고 로스앤젤레스 항하고 롱비치 항에 이 두 항만 시설이 딱 붙어 있어요. 그 같은 만 안에 딱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이 롱비치 항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LA 항만 회사가 둘 다 운영하겠다 이래 나섰는데 이 롱비치 항에서 거부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었는데 둘이 경쟁하면서 다 상생 발전,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주장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해저 터널이에요. 한일 해저 터널인데 이 일본 사가현, 이 후쿠오카현 이제 노선도가 뭐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거제로 오는 거지. 요게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최단 거리는 거제예요. 거제 여기까지. 거제. 요걸 이제 부산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저는 한반도 중앙이 거제고 부산이나 여수, 목포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데서 와가지고 이제 흩어져 갈 수 있게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이 부산 쪽은 이 해저에 이제 이 지진 영향이 있는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이 거제가 맞다 이렇게 일환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경남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퍼루프를 적용해야 된다. 하이퍼루프라는 게 진공 튜브 안에서 열차가 달리는 겁니다. 시속 1200km를 달려요. 그럼 비행기가 보통 시속 800-900km를 날아간다고 하면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요 서울 부산에 놓으면은 한 20분이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여기서 이제 가면 도쿄까지 한 30분, 30분이면 다 다닐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기술이 이미 상당히 개발이 됐거든.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 기술로 가자. 이렇게 우리나라 철도 연구소에서 시속 1020km 시험 성공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지금 시험 성공했는데 해저 터널로는 세계 최초로 한번 놔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금 경남이 이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해야 돼요. 국가 산단, 진주의 우주항공, 또 밀양의 나노 국가 산단, 또 거제의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이제 이런 게 지정은 받았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입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국가 산업단지 시즌 2로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비범한 목표를 세우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이 월드 베스트, 세계 최고, 월드 온리 원, 세계 유일한 거, 또는 세계 최초, 월드 퍼스트,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초인류 국가, 초인류 자치단체, 이렇게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드 베스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초고층 다목적 해양 타워를 우리 남해안 바닷가에 건립을 하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연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상 최대의 쇼를 우리 경남 바다 위에서 공연하도록 하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런 타워들, 이것보다 더 이제 더 좋은 타워들을 만들어야 경남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광 인프라를 놓는데, 이 남해안 다도해, 한려수도, 여기에 섬들을 전부 교량으로 다 연결하자. 지금은 한 3개밖에 교량이 없어요. 저쪽 전남 지역에 가면 뭐 섬섬 백리길 뭐 해가지고 교량을 지금 많이 놨어. 근데 경남이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섬들을 전부 교량으로 다 연결해. 이렇게 하면 400리길이 되는 거예요. 160km.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 명품 해상 관광 도로를 만들자. 미국 가면 플로리다 끝에 42개의 섬으로 연결된 키웨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그 끝에 가면 이제 해밍웨이가 살던 집도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전부 그 섬들을 다리로 다 연결해 놨죠. 그것보다 더 좋은 명품 해상 관광 도로가 여기 놓여진다. 이거를 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사례지. 지금 이거는 사량도에 상도 하도 이거 연결한 다리고요. 이거는 이제 여수에 백리 섬섬길 이제 다리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례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리산도, 지리산도 지금까지는 환경 보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스위스처럼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를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노약자들도 저런 아름다운 지리산 운해, 이거 직접 가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헌법상 권리다. 그럼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 이제 철도에 대한 이제 놓는 거, 이 산에다 놓기 위해서 법도 다 통과가 돼 있어요. 철도에 관한 궤도법이 있어가지고 다 이 산에다가 놓을 수 있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에도 놔야 된다. 지리산 하동, 산청, 함양, 또 전북에 가면 남원, 또 전남 가면 구례, 이렇게 뺑 돌아 다 이제 지리산 산악 열차를 놓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데, 이 농업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팜 시대가 돼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해놓고 IT하고 연결해서 뭐 영양 주고 물 주고 하는 거 다 이 IT로 다 하는데, 그래봤자 뭐 5,000평, 10,000평 이렇게 해본들 노인 일자리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려면 이 농업 분야도 대규모 스마트팜으로 가자. 100만 평 적어도. 그렇게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농업으로 가야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남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개인 소득은 12위에서 3위까지 올려놓자. 3위 안으로 이제 올리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리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를 하자. 그리고 인구 340만 걱정하고 있는데 인구는 500만 경남 시대를 열어간다. 이렇게 좀 담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가야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3.15 하면 마산 3.15 이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민주화 운동이 경남의 역사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경남 발전은 이 3.15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과목이 이 도전과 창조인데 저는 도전과 창조의 조건으로 이런 비범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 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 상식은 파괴해야 된다. 기존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남이 기회 선점해야 된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해상 400리길, 지리산 환상 산악열차, 또 뭐 세계 최고 높이의 관광 타워,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초인류, 미래를 주도하는 초인류 리더의 조건이 뭐냐? 그래도 기본은 인성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미스트롯 2 할 때 그 진이 된 분이 양지은이던가요? 양 누구지? 그분이 그 메스터들을 점수 매길 때는 다 떨어졌어. 그런데 국민들이 투표할 때에는 다 부활해서 올라오더니 진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를 이 부양하기 위해서 콩팥도 하나 떼드리고 또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네가 미스트롯에 나가가지고 노래 한번 부르는 거 등수 안에 드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노래 한 번만 불러보는 게 이게 소원이다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인성에 감동한 국민들이 거기다 표를 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미스트롯2에 진이 된 거예요. 이런 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도덕 재무장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는 뭔가 강한 주관도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서 자기 주관만 또 내세우면 안 돼. 오픈 마인드로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아는, 이걸 겸비해야만 이게 지금 미래를 주도하는 초인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리더는, 초인류 리더는 세상과 우리 가까운 주변 이웃부터 감동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비전 제시해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래 맞아. 그런 우리가 꿈을 담대하게 갖고 가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회 선점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탁 던져놔야 딴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안 하면 딴 데서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또 거기 가서 붙어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담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지리산에 뭐 환상열차 놓자, 또 한일 해저터널 거제에서 이렇게 나가자, 또 한려해상 섬들 다 다리로 잇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선점하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내년이 이제 호랑이 해지 않습니까? 호랑이 해인데 제가 이제 호랑이와 관련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석위호입니다. 사자는 화살 사자이죠. 그 다음에 석자는 돌석자고, 위자는 이제 뭐 그런 위한다 뭐 이런 위자, 호는 호랑이 호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조금 어두스름한 데서 저 앞에 보니까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호랑이 내가 화살 쏘아가지고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시를 탁 당겨가지고 정신 집중을 해서 딱 쏘았는데 그게 호랑이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그래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돌인 거예요. 돌이 호랑이처럼 생긴 거예요. 돌에 화살이 박히다니, 이게 사석위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으로 뭐든지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자기 꿈과 비전 딱 설정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 컨피던스, 거기에 나 자신이 변해야 되지. 내가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남들이 나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자신부터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체인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 도전해야지. 끊임없이 챌린지. 이 3C 정신하고 이걸 딱 결합해서 보면 이 사석위호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절대 소심하게 살지 마라. 저도요, 여러분 보시면 뭐 키도 작지 뭐 얼굴 잘생겼습니까? 뭐 그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저 사실 중학 입학시험 볼 때 경기중학 시험 쳤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2차로 이제 중앙중학교 다니고, 그런데 또 절치부심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시험 쳐서 또 합격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몇 번 떨어졌어. 그리고 국회의원 한다고 몇 번 나왔을 때 처음 떨어졌지. 또 초선 때 딱 또 재선할 때 또 낙선했지. 또 당내 선거 뭐 한다고 그러면 또 잘 안 되지.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국회 부의장은 또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도전과 창조라는 이런 좋은 과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경륜을 여러분께 이제 쏟아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소화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질문, 질의응답. 네. 예.
예, 부끄러운 일은 그때 이제 제일 그 큰 사고,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엄청난 책임을 제가 져야 되고, 저는 이제 죄인된 그런 심정으로 그 가족들을 대하고 그래 했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제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서울로 가는 것이 10분, 20분 만에 가능해진다면 경남 및 지방 지금 베드타운화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서울과 요 지방하고 그렇게 이제 아까 말한 하이퍼루프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목포, 이 남해안에도 이제 그런 거 놓는다 그러면 영호남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한 3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글쎄 이제 베드타운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출퇴근은 하여간 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서울 쪽이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일자리가 많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출산율이, 제가 2016년 1월 달에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베 총리가 거기도 이제 저출산을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에 1억 총활약 시대를 만들겠다. 1억 총활약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 1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피크가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내려서면서 이제 가더라도 1억에서 멈추게 하겠다. 근데 그때 일본의 출산율이 1.44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1.2예요. 일본보다 벌써 한 단계 아래예요. 근데 그게 1.2던 것이 지금 몇 년 짧은 시간 안에 그냥 1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0.9 가더니 지금 0.8까지 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뭔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주택을 그냥 주겠다, 무슨 출산하면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것 가지고 될 일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철학이 바뀔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는 상황인데, 부산항만공사를, 경남항만공사를 또 세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나요? 세금 문제, 예산 문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당초 계획이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 미국의 사례를 제가 들었잖아요.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물론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처음에 부산항만공사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제 그 기고문을 보고 나서 이번 대선에서 경남도가 제시하는 정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경남항만공사 별도 설립으로 그렇게 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되는데, 검찰개혁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는 검찰개혁은요,
이 검사들이 실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그게 개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추구해온 거, 그게 이제 옛날 반대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지 않냐, 그 집권자들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안 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 주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권력자가 됐을 때는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들어오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옳은 검찰 개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하고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면 서로 경쟁하면서 그게 잘 되지 않겠냐 한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이런 거를 별도로 두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공수처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이게 검찰 개혁의 백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등 검찰 개혁에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제도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또 그 수사를 하는 검사와 경찰, 기타 수사관들이 어떤 그 의식 문제도 같이 이게 발전이 돼야 이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성폭력범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법은 힘 있는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깐 이상적인 법. 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저도 법관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많이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관대하게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 판결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후에 반성이 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내리는 형량이 너무 약하다,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또 판사마다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양형 편차를 없애고 어떤 범죄 유형이면 어느 판사가 그 사건을 맡더라도 형량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논의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저 의견에 거의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냐? 저는 어려서 이제 뭐 위인전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읽고 그래 했었는데 정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이 문학이나 뭐 예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래도 인류 문화 유산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작품들 하나 남겨놓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계엄 반대 데모 주동하면서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뭐 이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이런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임지승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했고 지금은 포스텍의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학생 회장이었어. 우리 다닐 때 무슨 시험이든지 보면 전국 1등이야.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학교 입학 고사 수석 합격, 고등학교에서 내내 1, 2, 3등 수석 졸업, 수석 입학, 이런 친구였는데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이 법대 가고 뭐 공대 가고 의대 가고 뭐 이런 것보다도 기초 과학
이런 거 수준 높이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은 물리학과에 가가지고 물리학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노 물리학, 뭐 수소 물리학, 뭐 이런 거 하면서 요즘 시대에 나노 기술 또 수소 기술 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시대의 기술력을 상당히 그 인정받는 그런 업적들을 내세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는다고 하면 그 친구가 제일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또 전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순수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돼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말씀드리고요. 재판을 위한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재판 결과를 달리 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아까 기록 생긴 꼴대로 결정을 내려라. 영장 기각이든지 발부든지. 제가 이제 법원장이 저한테 좀 선처해 줄 수 있으면 영장 기각해라 그랬지만 제가 상대 후보의 선거 사무장을 돈을 주고 매수한 그 행위인데 그걸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박예태 부장검사가 부탁을 해서 발부한 게 아니라 제가 사안을 판단을 해보니까 판사로서 이건 발부하는 게 맞다. 기록 생긴 꼴대로 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당시 저한테 말씀했던 부장 판사 이걸 늘 이렇게 그대로 되새기는데 글쎄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경남발전 3.15 비전 같은 캐치프레이즈는 장관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저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이 좀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 무언가 잘못되면 항상 상위 직책에 머무르는 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제 법적인 형사 책임 또 행정 책임 또 정치적인 책임 이 책임의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장관이라든지 그러면 이 책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당시 저로서는 그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 한 달밖에 안 됐다 손치더라도 물러나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에 맞는 처신이다 그렇게 봐가지고 제가 사표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일단 수습하는 책임자에 이제 저를 임명을 하고 수습하는 데까지는 네 책임을 다해라. 그 이제 수습하려고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죄인이죠. 장관놈이 보통 장관님이 아니고 저 장관놈 저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이런 그리고 이 신체도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런 봉변을 당해도 제가 이제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참모들이 봉변 당하니까 피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들 건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피하면 안 된다. 내가 설사 봉변을 당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당당히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 다 경청하고 해야 된다. 봉변 당하면 당해야 맞지.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와, 질문들이 다 많은데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 이후에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도전하는 게 고민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좌절이 되죠. 실패하고 나면 그 상실감, 또 남들 앞에 나서기도 어려워요. 아이, 저는 뭐 하다가 실패한 그놈 아니냐, 이런 그 이제 생각들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걸 책망하지 말고 부추겨줘야 된다. 어떻게든 그런 데서 빨리 헤어나와서 다시 또 도전해봐라. 그러나 이제 현명하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현명하게. 그런 거는 주위에 또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그냥 좌절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거는 젊은이들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애와 결혼도 하나의 도전인데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거냐? 예, 저는 사실 이제 친구,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자기하고 대학 때 클럽을 같이 했던 여학생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같은 학년입니다. 같은 학년. 대학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는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고시 공부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서울대 간호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서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 덕에 저는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렇게 늘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결혼을 했죠.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제가 서울 가정법원 판사도 했어요. 하면서 제가 또 국회에서는 부부의 날을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지금 매년 그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애처가 뭐 그러길래 제가 공처가다, 공처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기 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공처가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저는 공처가를 자기 처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남자가 공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청주법원 판사를 할 때 청주에 딱 가서 뭐라고 그러면 나는 청주의 대공이요. 그러다가 누가 또 나도 뭐 대공이요. 그러면 나는 그보다 한 단계 위야. 청주 점 하나 더 찍어서 태공이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서로 이제 뭐 그런 농담하고 할 때는 공처가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저는 내심 그건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이게 서약도 하잖아요. 거기서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나 한국의 자연 풍경 더 선호하는데 초고층 타워 필요할까? 주변 부동산 가격 높여서 우리 국민 더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제 관광도 이제는 세계 최고를 좀 지향을 해야 이 눈길을 주지. 어중간하게 해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게 낫고, 할 바에는 최고로 그냥 그런 걸 이제 한번 지향해 보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공연 무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무슨 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낭비적인 이런 차원으로 물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보면 그거는 또 새로운 부의 창출을 위한 투자다. 인프라를,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주운전, 촉법소년, 스토킹, 살인사건 등 현재 자주 접하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거는 많이 강화되어 왔죠. 근데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과잉 처벌이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위헌 결정 나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필요가 하면 또 강화해야 되죠. 그런 범죄 유형의 이제 음주운전, 뭐 성폭력범, 뭐 지금 여기 언급한 촉법소년, 이 소년 범죄라고 해도 막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강도하고 뭐 스토킹 살인 이런 이제 흉악 범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흉악한 살인범들 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또 사형 제도를 많이 폐지하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사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데 따라가서 이제 사형 제도는 있으되 사형 집행은 안 하는 나라로 사형 판결 받고 집행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가야 맞습니다. 강화해야 되면 강화해야 되고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하면 또 약하게 가고 이런 좀 융통성이 있는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마 이제 다 된 모양이죠. 아이고, 딱 2분 남겨서 끝냈네. 아유,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2시간 동안? 예, 제 얘기를 너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